3.1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3.1혁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3.1혁명을 알려면 이 당시에 어떤 세계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세기, 20세기의 세계사의 흐름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근대화로 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식민지 해방운동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19세기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의 그림을 이렇게 본다면요. 1800년대부터 벌써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제일 처음 이런 식민지가 일어나게 된 것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지도상에서 보면 그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남아메리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많은 점령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침투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제국주의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침탈을 했고, 이후로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는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유일하게 동양에서는 일본이 그대로 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로서 미국이 침략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그 다음에 대만, 이런 지역을 식민지로 삼게 되고, 중국의 몇몇 도시 지역,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사할린 지역 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본은 이제 세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00년대에 들면서부터는 이렇게 서구권 내에서 이런 아시아라든지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아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인도는 영국의 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또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프랑스도 이 베트남, 우리가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또 프랑스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태국은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그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원래는 왕조 국가들이었는데요. 왕조 국가에서 이제 근대화 운동을 국내로서는, 그 나라 내에서는 근대화가 진행이 되는, 그 왕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과 동시에 또 이렇게 서구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운동,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19세기와 20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 그 흑선, 시커먼 그 배가 와가지고 처음에 딱 오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는 놀랬죠. 그런데 우리가 요시다 쇼인 이야기하면서 이 일본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또한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 근대화로 먼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일본은 미국이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강화도로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의 흑선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폭탄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1운동이라는 것은 3.1혁명의 배경을 본다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4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제1차 대전은 사실 원래 초창기 제국주의와 나중에 제국주의가 서로 식민지를 갈라먹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식민지 그런 세력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오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1918년에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나누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서 파리 강화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승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식민지 국가로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뭐다?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의 식민지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때 힘이 있는 승전의 그 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조선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이때 이 흐름을 아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917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정 러시아, 원래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하던 그 제정 러시아에서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혁명 세력이 처음으로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닌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피압박의 그런 민족들이 스스로 자결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자결권을 이야기하고 또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의 윌슨도 민족 자결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이 민족 자결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스웨덴이라는 곳에서 만국 사회당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만국 사회당 대회에 열릴 때 이때 독립을 촉구하는 그 전문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도 빨리 우리도 일제로부터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독립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웨덴 이 만국 사회당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름을 조선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미 1917년에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의 대표를 파견하자라고 해서 토에서 독립운동을, 독립만세를 외치자라고 해서 기획된 것이 바로 3.1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단이 조직이 된 게 1918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로 또 국내로 일본으로 이 대표자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정원택, 박찬익, 조성환, 김자진, 여주 이런 사람들이 파견을 하면서 이때 무오독립선언서라 그래서 우리 기미독립선언서 이전에 대한독립선언서로 불리는 무오독립선언서가 제일 먼저 발표되는 것이 바로 이 신한청년단들이 이동을 하면서 만든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로는 곽경이나 방효상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밀정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폐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요. 선우혁이라는 분이 가셨는데 이 선우혁은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기독교 세력이 3.1혁명에 많이 참여하게 된 그런 하나의 또 배경이 될 수가 있고요. 일본으로는 장덕수가 가게 되면서 원래 일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먼저 가서 선진문물을 보고 실력 양성론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학생회도 조직을 하고 있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장덕수, 신한청년단의 장덕수가 파견이 되면서 이러한 파리 강화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28 독립선언이 터져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단의 동선을 본다면 여기 상해에서 파리로 김규식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운형 이런 분들도 만주를 거쳐서 연해주로 여운형도 이동을 하게 되고요. 선우혁은 국내로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규식의 부인이죠. 김순애. 이 사람은 부산, 국내로 들어오게 돼요. 부산으로 가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갔다 그랬죠? 백산 안희재 선생의 백산상회를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해서 국내로 많은 이제 파견을 하게 되고요. 조소왕은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고 장덕수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한청년단이 파리의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고 국내로 가서 이렇게 3.1혁명에 도화선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 3.1혁명은 또 신한청년단뿐만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도 이승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도교 손병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무언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고종이 1919년 초에 독살설이 있었죠. 그래서 고종이 승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산일 장례를 보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에 장례 3월 3일에 장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그 모이는 기점으로 해서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무르익으면서 3.1혁명이 3월 1일에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러한 혁명을 보고 상해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또 물론 주축도 이루었지만 국내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또 이렇게 아주 이 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토지를 수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의 그 쌀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조선에서 그 쌀들을 다 가지고 가고 우리 국내에서는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저 만주 땅에서 좁쌀이나 그 동물들에게 주던 그런 사료들을 먹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때요? 똑같은 노동을 해도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아주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환경도 아주 어려운 광산이라든지 뭐 제대로 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은 곳에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노동자 계층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은 세력들이 노동자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인들, 청년과 학생, 그리고 이 여성들이 깨우침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기독교라든지 천도교 이런 종교에서는 남녀 평등이나 이런 그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당시에 우리가 왜 3.1운동 하면 누가 생각나냐? 이미지 같은 거 보면 다 유관순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유관순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은 유관순 개인도 있지만 이 당시에 여성이 사회의 운동에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아주 낯선 모습이었고요. 여자 학생도 아주 드문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이 여학생을 일본에서는 이 여자에 대한 그 처우 같은 것들이 우리 조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잡혀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 길거리에서 이제 두드려 맞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그리고 또 지식이나 또 이때는 자산가, 돈 있는 사람들, 또 해사령 같은 게 나중에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이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또 중심을 많이 이루었죠. 이런 모든 세력들이 동참을 해서 일어난 것이 3.1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3월 1일 날 독립을 선언을 하죠. 물론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읽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자수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기다리던 학생들이 이때 그냥 별 연락이 없네 집에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깨우치고 그 다음에 민족의식이 투철하게 있었던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민족 대표들은 이러한 것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 일제가 또 폭력적으로 해서 우리의 이 정당한 이런 독립운동이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폭력을 철저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요. 평양, 그다음에 서울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개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 고종의 장례를 보고 나서 이제 자기 그 농촌으로 돌아간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3.1운동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지방으로 가서 다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서울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 학교가 다 폐교를 하게 되거든요. 폐교를 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때 다 뭐를 숨기고 들어갔다? 독립선언서를 하나씩 들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또 알리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상인들의 철시, 문을 닫는 운동이라든지 노동자 파업 투쟁이 같이 전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농촌으로 확산이 되면서 농촌 지역에서 그 곡괭이를 들고 그 기관들 있잖아요. 수탈을 하던 기관들, 일제 기관들이나 경찰서들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역적으로 이 일제가 하도 폭력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지역에서 폭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 독립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이렇게 빨간 것은 뭐냐면 10,000명 이상이 모인 곳입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인 이런 독립운동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로 보면 평안도에 315회, 경기도에 303회, 전라도 384회, 경상도 228회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독립운동이 5월 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더 미국까지 해가지고 1년 남짓해서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로 살펴보는 3.1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준비는 독립선언서가 2만 1000장이 인쇄가 됐는데 이거는 천도교가 중심으로 이렇게 인쇄를 했죠. 그리고 전개로 보면은 이제 5,000명의 시민들이 3.1 만세 운동을 파고다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6개 도시에서 했는데요. 결과는 총 7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7,509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 박은식 선생이 쓰신, 박은식 하면 한국통사 알잖아요. 한국통사와 한국혈사 있는데요.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라고 해가지고 이 피로 쓴 역사입니다. 혈사. 이 피로 쓴 건데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로 나오냐면 1919년 이 3.1 운동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학살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19금이에요. 19금. 너무 잔인하고 대부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성적인 학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말 이거는 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3.1 운동, 3.1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3.1절 기념하고 하루 놀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일본 물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일본 여행 절대 못 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협력을 이야기하고 서로 뭐 화해 이야기하지만 잘못했다라고 빌어야지 화해가 되는 거지. 이 책 읽어보시면 얼마나 끔찍하고 그 3.1 학살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공부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 책을 읽어보셔야 돼.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0명이 사망했고요. 15,0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46,000여 명이 모진 고문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한국 독립 지혈사를 쓰신 박은식 선생님,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수원의 제암리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제암리 사건이라든지 이 고문의 방법, 지금 제가 사진 쓰느라고 제일 약한 거를 썼는데요. 손톱을 다 찌르는 거라든지 뭐 성기를 고문하는 거라든지 뭐 차마 말로 하셔서 이 혀를 뽑는다라든지 정말 끔찍한 그런 고문들의 악행들이 다 이 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1 혁명은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세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대중적인 자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든지 대세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발성. 이게 대중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대중적인 자발성이 있었느냐?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얼마나 일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억압을 했으면 그것이 분출된 것이 바로 이 3.1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계급적, 범민족적인 운동이었다. 전국화되고 일상화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양반이라든지 농민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가 의병운동을 할 때 보면 동학 진압할 때 양반들이 동학을 진압하고 막 이랬잖아요. 의병들이 동학 그 군들을 진압을 했잖아요. 다 같이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의병이나 동학은 서로 계급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3.1 혁명은 양반과 농민이 함께 독립운동을 외쳤다는 것이고요. 유생, 이때 유생들은 뭐냐면 지방에서 그래도 그 글 공부나 좀 꽤나 하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제가 들어서면서 박탈감, 그런 박탈감이 있었는데 또한 지역의 영향력은 그래도 미치고 있었어요. 글을 알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유생들이 또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심지어는 친일했던 세력, 부일했던 세력들까지도 내가 비록 부일은 했지만 진짜 일본은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3.1 혁명에 같이 만세운동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훈장
지역의 어떤 보통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서당에 있는 훈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까지 남녀노소 정말 선생님, 학생 할 거 없이 모두가 함께 독립을 외쳤던 그런 것이 3.1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혁명을 그냥 단지 국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3.1혁명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문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글. 그래가지고 보성사, 천도교가 가지고 있었던 인쇄소가 바로 보성사였잖아요. 이 보성사에서 3.1 독립 선언서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 각종 신문에서 이 정신을 세우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이 당시에 많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태극기라는 것이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동안 태극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민족을 상징하는 그것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바로 태극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매, 태극기만 들고 손에 총과 칼을 들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가가 이때 올드랭 사인 있죠. 따라라라라라라, 이 노래, 그 노래에 맞춰서 애국가의 가사를 넣어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안될 때 음악을 뭘로 틀까 하다가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에 이거 할까 하다가 아닉태가 그만 작곡한 거잖아. 그래서 그럼 뭘 하지? 아리랑을 할까 하다가 이 애국가, 이때 애국가를 이제 배경으로 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태극기와 애국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족의식이 대중화가 되게 되는 그런 그런 계기가 만들어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농민들은 그동안에 토지가 수탈이 되고 또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또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 또 과중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삶이 피폐해져서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었고요. 노동자는 임금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일본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1917년에 아까 사회주의가 이제 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면 토지와 재산이 평등하게 분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러한 3.1혁명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전달이 되고 이러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서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서 사회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컸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1혁명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제국주의에 대항한 선두적인 식민지 해방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이 3.1혁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지만 이걸 또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가 아직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봤듯이 제국주의라는 그 전체적인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식민지 국가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일부 어떤 집단, 일부 어떤 가계, 그 다음에 또 군인들, 이렇게 무기를 무장한 사람들의 일부의 저항은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뭐예요? 전 민족이, 남녀노소, 전 계층, 전 민족, 그 다음에 전 종교, 제일 융합 안 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야?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다 함께 모든 종교, 모든 계층이 뭐 어떤 걸로 무장하지 않은 비폭력으로 제국주의에 맨손으로 대항한 최초의 민족이 어디다?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3.1혁명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초로, 우리 민족 최초로 근대 국가를 선언하고 민주공화제를 선언했던 그 임시정부를 출범시켰던 것이 바로 이 3.1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냥 민주주의, 뭐 1945년, 1948년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얘기를 해야 되냐? 3.1혁명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 서문에 보면 3.1혁명과 4.19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뭐다? 민본을 넘어서 민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말뿐이 아니라 뭐예요? 민본, 국민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민주, 뭐예요? 주인이다. 내 손으로, 내 맨손으로 우리나라를 되찾겠다라고 했던 그 참여한 국민이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3.1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합운동. 우리 맨날 이게 문제잖아. 서로 똑똑한 사람들 갈라지는 거. 이런 거 문제인데 뭐예요? 종교, 천도교, 기독교, 불교, 뭐 온갖 종교 다. 또 계층, 양반, 상놈 할 거 없이 다 성별, 남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개화파든 보수파든 서로 안 싸웠어. 또 무장만 해야 된다. 아니다. 계몽을 해야 된다. 뭐 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장 세력, 계몽운동 세력이 한꺼번에 했던 대통합을 이루어서 운동을 했던 흔치 않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1년 오늘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어떻게 같이 공생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제국주의의 그런 침략과 세계사적으로 아주 비극적인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은 뭐를 외쳤다? 비폭력 평화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가 왜 간디는 많이 알면서, 그렇죠? 간디, 뭐 비폭력 투쟁을 했다. 간디는 알면서 왜 우리 3.1혁명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우리 3.1혁명을 보고 오사운동,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 간디가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맞나? 비폭력 운동하는 것이 맞나? 간디도 아주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신생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 운동이 전 국민이 비폭력으로 평화운동을 했다는 것은 간디에게도 엄청난 그 힘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집트라든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3.1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1혁명은 우리가 그냥 3.1절 하면 그냥 하루 쉬는 날, 또 개학하기 하루 전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과 또 그 다음에 전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역사가 이 3.1 운동이고, 그래서 단순히 무슨 새마을 운동, 무슨 운동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엄청난 물결을 우리 전 국민이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3.1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